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의 정영선이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번 폭우장마에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생명까지 희생당하신 분들, 가재도구 다 잃으신 분들은 물론이지만은 저는 자동차를 하다 보니까 침수당한 자동차 참 애처롭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매년 장마 만나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이 장마 때 특히 침수당한 자동차들, 그리고 또 흙더미에 매물당한 자동차들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차를 끌어내셔서 높은 곳에 끌어내셔가지고 문을 열고 물을 다 빼십시오. 그리고 옛날 자동차는 전자장비가 없어서 엔진 뚜껑 열고 수돗물 호스로 쏘아서 좀 씻어내도 말린 다음에 시동이 걸립니다만은 요새 자동차는 전부 전자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장치가 많이 달려서 절대로 수도 호스로 쏘아서 세척하시면 안 됩니다. 흙 다 털어내신 다음에 일단 자기가 지정한 정비사업소에 끌어다가 엔진 드러내서 전부 다 오버홀 하셔서 깨끗하게 조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이 장마철에 주차시키실 때 꼭 높은 곳에다 주차하시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자가용이 고장 났거나 또 자가용이 없을 때 급한 일이 생기면 택시를 불러 타는 게 상례 아닙니까? 그래서 택시는 시민이 돈을 주고 타는 자가용으로 참 친근감이 대단합니다. 눈만 뜨면 우리가 택시를 접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택시는 언제 어떻게 상륙했는지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택시의 그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오늘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1924년 이전까지는 이 오늘날처럼 우리가 아무데나 서서 손들어서 타고 돈을 내는 그런 택시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바로 택시보다도 대절 자동차라는, 요새 말하자면 콜택시 비슷한 거죠. 집에 앉아서 전화로 불러 타는 택시입니다. 택시가 처음 등장한 것은 사실 1913년 봄입니다. 1912년 가을에 일본의 젊은 친구 곤도라는 친구가 만주에 일확천금을 하러 갔다가 한 반년 동안 고생만 많이 하고 귀국하면서 경성역을 지나다가 경성에 내리면 볼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하고는 경성역에 내려가요. 지금 서울역이죠. 역에 내려서 보니까 역 광장에 택시라는 자동차는 한 대도 없고 인력거만 쭉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거를 타고 종로, 을지로를 다니면서 아무리 봐도 대절 자동차, 즉 택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곤도 청년은 이거 됐다. 내가 여기 일본에서 자동차 한 대를 경성으로 가지고 와서 영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길로 갔다가 그 다음에 1913년에 포드 T형 한 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택시 상륙인데요. 이때만 해도 말씀드린 대로 택시라는 개념이 아니고 대절 자동차, 하이어라고 그랬죠, 일본말로. 그런데 물론 일본 사람이니까 당시 총독부 시대에 영업 허가는 빨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업을 했냐면 서울 시내 한 바퀴 도는데, 한 번 드라이빙 하는데 3원이요. 1시간 대절하는데 5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5원과 3원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 하면 쌀값에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쌀 한 말에 2원에서 2원 50전 했으니까 3원 그러면 대단히 비싸죠. 이 시절 우리나라 서민은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쌀 한 대빵만 있으면 10식구가 일주일을 먹는다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택시가 등장해도 서민들은 언감생심입니다. 타볼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주로 이 상류층 한량들, 돈 많은 집 자제들을 한량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정의 기녀들 독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량들이 모여 2명 3명 모이면 우리 저 닭꼬치 불러 타고 하이야 불러 타고 저 어느 요정에 갔어요.
이렇게 해서 택시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 후인 1919년 비로소 택시라는 어원을 달고 서울에 또 한 대가 나타납니다. 당시 일본 사람이 서울 소공동에다 경성 다쿠시 주식회사, 택시를 일본말로 다쿠시라고 그러죠. 다쿠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당시에 도쿄에서 유행하던 오늘날의 택시죠. 길 가다가 손만 들면 그 자리에서 태워주는 그런 택시 영업을 하였던 겁니다. 앉아서 전화를 기다리기보다도 다니면서 종로통이나 을지로 본잡한 곳에 다니면서 손님이 손을 들면 태워주겠다 했지만은 이게 타는 사람이 적고 또 그 콜택시에 길들여져 가지고 큰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치워버리고 다시 이 경성 다쿠시 주식회사는 콜택시 영업으로 돌아섰던 겁니다. 요새 고유가 시대에 눈만 뜨면 기름 걱정 태산입니다. 우리나라 비산유국 아닙니까? 특히 비산유국에서는 이 석유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대체 에너지 정말로 저질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체 에너지 자동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서는 전기, 그 다음에 태양열 전기, 그 다음 수소, 그 다음 수소전자, 수소전지,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이 네 가지가 굉장히 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가 제일 후보 1등이었지만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축전지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즉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모터를 돌리는 이 자동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메이커가 개발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시험 중에 있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대체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값이 싼 것이 태양열 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초의 태양열 전기는 언제 어떻게 등장했는가, 우리가 앞으로 대체 에너지 개발에 좀 크게 주목할 사항이라서 오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열 전기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맑은 날 태양이 비치는 그 열을 이 태양열을 갖다가 수용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솔라셀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포에서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바로 전기를 환원해서 축전시키는 이 축전된 전기 가지고 자동차의 모터를 돌려서 가는 게 태양열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열 자동차는 지금의 석유 엔진, 가솔린 엔진이 하나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공장에 쓰는 모터 있죠. 전동차, 지하철 전동차에서 쓰는 모터만 있으면 태양열 전기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이 태양열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나 저 아프리카처럼 1년 365일 거의 맑은 날이 있는 곳은 이 태양열 전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태양열 자동차가 한동안에 굉장히 그 연구에 열을 올리다가 왜 주춤했냐면 역시 태양열에서 태양 솔라셀을 통해서 만든 전기를 축전하는 능력이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축전지, 이 자동차에 보면 전지가 있어야 되죠. 배터리. 이 배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태양열 자동차가 1500cc급 가솔린 자동차와 같은 성능, 같은 힘을 가지고 달리려면 어마어마한 오늘날의 축전지의 양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무겁고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로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1년 365일 해 뜨는 날, 맑은 날이 많지 않습니까? 태양열, 이 자동차가 우리 앞으로 대체 에너지 자동차의 큰 후보로 제가 보고 있는데, 자, 그것을 떠나서 세계 최초의 태양열 자동차는 1968년에 역시 미국 제너럴 모터스에서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68년 가을에 미국 넓은 물마른 호수에서 속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시속 78km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후 이 1987년에 세계 최초로 태양열 전기 자동차 경주가 호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펜탁스 월드 솔라카 챌린저인데요.
여기에 태양열 자동차가 25대가 출전해가지고 저 호주 북단에서 남단까지 3,000km를 7일간에 달리는 경주에서 밤에는 못 달립니다. 태양이 없으니까. 또 역시 GM의 레이스카, GM의 선레이스라는 태양열 전기차가 1등을 해서 오늘날 태양열 전기차의 연구의 시초가 된 겁니다. 요새 수입차 중에서 참 여러 가지 세계 유명하던 차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랑스 자동차 푸조 잘 아시고, 르노 잘 아시죠? 르노도 들어오고, 푸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트로엥이라는 차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차도 최근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은 이 시트로엥 자동차,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이 시트로엥 자동차를 프랑스 자동차 공학 예술의 국치다 이렇게 칭찬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한 어떻게 해서 그 역사를 밟아왔는지, 어떻게 해서 그 걸작을 낼 수 있었던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 대전 때 기계공학도이면서 자동차 회사 기술자로서 일하던 앙드레 시트로엥은 1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파리에다가 베어링과 그 기아 공장을 세웁니다. 이 전쟁 되면 각종 군수 장비를 만드는데 기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옛날식의 기아가 아니라 V자형 톱니바퀴를 가진 기아를 생산해서 크게 히트를 쳐 돈을 벌고, 전쟁이 일어나자, 1차 대전입니다. 일어나자 포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탄 공장까지 세워서 돈을 버는데, 이 포탄을 어떻게 만드냐면 미국의 헨리 포드가 자동차 조립에 사용하던 양산 시스템, 대량 생산 시스템의 콘베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포탄을 조립해서 어마어마한 생산량으로 돈을 크게 벌면서 이름을 날립니다. 그런데 1차 대전 중에 앙드레 시트로엥은 역시 자동차 회사 기술자 출신이니까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 전쟁이 끝나면 나는 내 자신의 자동차, 내 자신의 특징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자 그 포탄 공장, 파리에 있는 자벨강이라는 옆에 아주 큰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공장을 전부 다 자동차 공장으로 개조해가지고 1920년에 자동차를 첫 차를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앙드레 시트로엥은 당시 전 세계 서민 내 생활을 자동차 바퀴에 올려놓았던 포드 T를 만들어낸, 포드 T형 싸구려, 그 다음에 튼튼한 차 만들어낸 그 헨리 포드를 절대 추종했었습니다. 그를 존경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앙드레 시트로엥 자신도 이 프랑스에다가 헨리 포드처럼 값싼 차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서민들도 자동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것이 이 앙드레 시트로엥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첫 차를 만들 때 5마력짜리하고 10마력짜리 두 가지 차를, 아주 값싼 차를 만들면서부터 이 초기부터 앙드레 시트로엥의 자동차는 큰 인기를 끌고 잘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앙드레 시트로엥은 이 선전의 귀재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물건을 발명을 해가지고 상품화시키면 그 초기 상품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선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선전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앙드레 시트로엥은 자기가 만든 이 서민용 프랑스 국민의 차를 어떻게 선전을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우선 놀라지 마십시오. 1924년에 요새도 파리에 가시면 에펠탑부터 먼저 보실 겁니다. 요새는 에펠탑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앙드레 시트로엥은 이 에펠탑을 빌립니다. 시청으로부터 빌려가지고 28만 개의 전구를 가지고 치장을 하면서 시트로엥이라는 글자를 나타나게 전구로 도배를 합니다. 이래서 밤에 스위치만 넣으면 그 파리의 그 깜깜한 밤에 에펠탑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시트로엥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파리 사람들이 밤마다 보니까 이 머리에 안 베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장난감,
아이들이 얼마나 자동차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회사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트로엥 자동차 장난감까지 대량 생산해서 아이들한테 보급을 하면서 시트로엥의 어릴 때부터 차의 그 이름을 머리에 새기도록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서 일반 잡지책을 만들어서 시트로엥이라는 잡지책을 만들어서 그 자동차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사진을 곁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그 사보가 있지 않습니까? 사보 형식으로 만들어냈지만 이것을 잡지로 둔갑시켜가지고 그 잡지를 통해서도 선전하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1926년으로 기획됩니다만 비행기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린드버그가 그 경비행기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잠자리 비행기를 타고 논스톱으로 대서양을 횡단해서 파리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앙드레 시트로엥은 린드버그를 잘 유인을 해가지고 자기 공장 마당에서 대연설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이 구름같이 모이니까 자연히 시트로엥 공장이 선전이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922년부터 30년대 초까지는 요거는 다음에 너무 큰 대작이라서 큰 역사라서 내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죠. 시트로엥 대륙 탐사대라는 자동차 탐사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22년에는 역사상 자동차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아프리카 북에서 남쪽까지 종단 탐험을 시키고, 31년에는 파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북경까지 상해까지 가는 아시아 극동 탐사대까지 해서 시트로엥의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후 1938년 시트로엥은 새로운 차 트락슨 아방이라는 전륜구동차를 만드는데 너무 투자를 해가지고, 또 공장 확장에 너무 투자해가지고 재정이 달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재정 고통을 겪다가 정신 이상이 돼도 57세로 타계를 하고 맙니다만, 그 후에 후계자들이 또 역시 앙드레 시트로엥의 그 사상을 받아가지고 1938년에는 근대 현대적인 프랑스 국민의 차로 시트로엥 2CV라는 차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필요한 것만 달려있어요. 2기통짜리, 쉽게 말씀드리면 오토바이 엔진인데 2기통짜리 엔진을 달아가지고 휘발유 1리터에 25km, 30km 가는 차. 그러면서 네 사람 탈 수 있고 불필요한 건 하나도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38년 나와서 이 자동차 2CV는 전 프랑스 국민의 애차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쟁 2차 대전이 끝난 후 1953년에 DS라는 시트로엥 역사상, 프랑스 자동차 역사상 최고의 걸작품을 냅니다. 말하자면 에아로 스프링을 만들고, 에아 스프링이 바로 자동차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차, DS. 그래서 당시에 두골 대통령은 이 시트로엥 DS를 우리 프랑스 자동차 예술의 극치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던 자동차였습니다. 요새 디젤 승용차들 많이 나오죠. 제가 알기는 한 2년 정도 되는데 디젤 승용차 붐이 우리나라에 일기 시작한 것은 고유가 시대에 참 이 돈 한 푼이라도 연료 사는데 절약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경유가 그래도 휘발유보다 조금 싸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경유가 가솔린 자동차보다도 열 효율이 좋습니다. 낭비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이 디젤 자동차가 최근에 일어난 얘기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이 디젤 자동차의 붐을 일으키게 해준 그 모체가 있습니다. 바로 1936년에 벤츠에서 최초로 개발해낸 승용차 벤츠 260D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디젤차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좀 해칠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디젤차가 등장한 것은 상용차가 먼저입니다. 1960년대 말부터 버스, 트럭에 디젤이 얹기 시작했지만은 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산 디젤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초를 조금 넘으면서 당시에 대우 자동차하고 기아 자동차에서 그 디젤 승용차를 디젤 엔진을 얹은 승용차를 개발해 냈습니다만 조금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휘발유 값이 싸니까. 그래도 요새 보니까 그때 80년대 초, 70년대 말에 나왔던 국산 디젤차가 종종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다. 자, 이 디젤 자동차가 최초로 나온 것이 1936년 벤츠에서 개발했다고 그러지만은 벤츠에서는 그 전까지 무수히 이 디젤 엔진을 승용차에 얹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도 이 바이브레이션, 이게 떨림이 굉장히 심하고 소리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승용차에 올려놓으면 그 약한 승용차 자체가 견디질 못해요. 그 진동 때문에. 물론 소리도 시끄럽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다가 사실은 1922년에 프랑스 푸조 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수용차, 디젤 수용차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대량 생산하려고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여러 가지 이어받고 여러 가지 영향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독일의 벤츠 자동차에서 1936년 260D라는 모델 이름으로 최초로 완벽한 디젤 승용차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1930년대에도 이 휘발유 값이 싸고 또 디젤 엔진이 요새처럼 조용하고 이렇게 매연 이런 게 큰 문제가 되는 시절보다도 너무 진동이 심하고 소리가 커가지고 이 승용차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그 다음에 이 벤츠 디젤 260에 얹어서 성공을 했지만 시판용보다는 오히려 유럽 쪽에 택시용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디젤 승용차의 그 개척자는 바로 1936년생 벤츠 디젤 260D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요새 전 세계는 이 테러 때문에 참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대전보다도 테러 전쟁이 3차 대전을 대신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미국이 지난 테러 때문에 상당한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전 세계의 테러,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특히 정부 요인들, 그 다음에 대부호들과 같이 국제적인 명사들은 이 테러에 노출되어 있어서 생명을 참 어떻게 보호할까 하는 그런 연구들, 그리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출하거나 여행 중에 이 국제적인 VIP들이 꼭 사용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도 바로 테러를 막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방탄차입니다. 여러분 방탄차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들 방탄차는 한 국가의 원수, 대통령이나 왕이 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이 테러 때문에 대부호, 국제적인 명사들, 국가 수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중요한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자가용을 대부분 방탄차로 개조하는 그런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1만여 대 이상 나간다는 그런 집계도 있습니다. 자, 이 방탄차는 쉽게 말씀드리면 테러나 또는 총으로 가지고 공격하는 범인들의 그 총탄 세례를 막아주는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의 구조는 간단하게 총알을 막는 방탄유리, 그리고 차체, 총알이나 간단한 포를 갖다가 또는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 철판으로 전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다가 방탄 타이어, 총을 맞아도 60km 속도로서 한 6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안에 보호장치, 엔진 보호장치 모든 게 테러에서 쏘는 총알이나 폭탄을 방지하는 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도 제가 듣기에는 최하 500만 달러에서 어떤 건 1000만 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최근에 이 90년대 들어가지고 이 세계 각 정상들이
방탄차로 목숨을 구한 사람들도 들어있죠. 이 테러들이 말이죠. 테러범들이 폭탄이나 수류탄을 던지면 밑에서 폭발을 해도 자동차는 끄떡없는 것. 이 사실 이 방탄차의 역사를 보면 최초로 방탄차를 탄 민간인은 누구냐 하니까 미국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929년 미국에는 경제공황이 불어닥치지 않습니까? 주가 대폭락으로. 그래서 30년대 초부터 30년대까지는 말이죠. 경제공황이라는 모든 게 전략, 경제 통제를 한 미국 시대였었습니다. 이 시대에 활개를 친 것이 바로 조폭들, 암흑화의 단체들. 그 암흑화 단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알 카포네, 미국의 30년대 미국 암흑화를 주름잡던 두목. 알 카포네가 자기의 자가용 30년형 캐딜락을 가지고 전부 방탄차를 만들어서 탄 것이 민간인으로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정상으로서는 최초가 제32대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30년대 말부터 40년대 중반까지 대통령이었죠. 이분이 벽돌공으로부터 저격을 당해가지고 다행히 살았는데 그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대통령차에 방탄차로 만들어준 것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방탄차는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이름불로 선샤인 스페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방탄차가 상류층에 유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폭우로 장마로 물에 침수됐거나 또는 산사태로 묻힌 차량들 끄집어내가지고 그 손해배상을 받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요새는 보험이 잘 발달돼서 자동차 자연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아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는 우선 첫째,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된 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재해를 만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아니라도 이 자기 차량 손해배상이 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갑작스럽게 폭우를 만나서 물에 휩쓸려 내려가거나 또는 산사태로 뒤집어서서 손해를 당할 때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단지 불법 주차로서 침수가 됐거나 또는 통제구역으로 침수지역이다, 산사태 지역이라고 미리 관계당국에서 지정해놓은 그런 통제구역에 들어가다 운행했을 때 당하는 그런 자연재해는 손해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잘 아시고 앞으로 차와 굉장히 이번에 침수된 차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 절차를 밟으시고 또 아마 장마가 끝났으니까 각 자동차 메이커에서 AS 아프터 서비스를 다 해주실 겁니다. 조금 물이 채고 조금 보상 받으시려면 AS 센터에 가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